안녕하세요. 그 베이비 스텝부터 스텝 그리고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그 어떤 외부의 수많은 발길질에도 불구하고 네. 잡초같이 국내외 우량 회사의 주식과 비트코인을 매도 없이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 자기소개가 항상 기대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네. 그 뭐라고 하셨었더라? 그때는 옷은 스파 브랜드 입어도 네. 자산은 세상에서 가장 명품. 좋은 것만 아, 모아가고 있는. 산다. 네. 아, 네. 다음번에 또 출연해 주세요. 다음번에 또 어떤 인사말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네. 소개를 뭐 드리자면 저는 올해 33살이고 이제 대기업 사무직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취미로 블로그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주식 투자책을 쓴 작가입니다. 반응 너무 좋고 많이 또 판매가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감사하게도 네. 많이 봐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봉현이 형님께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두 번째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시국이니만큼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네. 이게 지금 뭐 루나 사태도 있었고 셀시우스 사태도 있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주식도 안 좋고 좋은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선은 좀 여쭤볼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네. 혹시 이제 저자님께서는 좀 상황이 어떠시고 주변에 좀 분들은 어떠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해요. 우선은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는 아니고 일단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전체 자산은 60%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40%가 암호화폐인데 그 암호화폐 대부분은 다 비트코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 1차적으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쪽에서 붕괴가 왔었고 최근에 또 이제 셀시우스라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그 업체에서 이제 입출금을 막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지금 이틀 전인가요? 네. 미국 연준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니까 좀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악재가 겹쳐가지고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자산 시장 자체가 붕괴를 한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운 건 맞지만 저는 사실 이 시장 자체가 붕괴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를 하고 계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지난번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실 때 옷은 스파를 입지만 네네. 명품 자산을 모아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혹시 좀 사모아가고 있는 게 명품 자산일 것 같은데 혹시 무엇을 좀 모아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되게 쉽게 저는 사실 뭐 투자에 있어서 물론 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나 진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진리라는 거는 뭐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뭐 자산 그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냥 되게 쉽게 그 시장을 투자할 수 있는 월급쟁이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해 보면 뭐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주식, 세 번째 원자재, 뭐 네 번째 암호화폐, 다섯 번째 현금이나 채권 같은 게 있는데 그냥 그 각 5가지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걸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에 속한 이제 종목들 중에서 ETF도 같이 사고 있고 그 안에 속한 개별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이미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도 대략 500조 이상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지금 현재 500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별 비트코인이 총 2천만 개 가까이 1,900만 개가 발행이 됐고 그거를 개별 이제 단가 한 개의 비트코인 가격으로 곱해서 나타내면은 대략 뭐 한 2,700만 원, 지금 3천만 원 정도 아마 지금 할 텐데 그거 곱했을 때 하면 500조에서 600조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크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70% 이상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8,200만 원까지 갔을 때는 거의 1,000조 가까이 1,000조에 육박하는 자산이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자라는 주의고 그래서 주식도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기업의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비트코인을 명품 자산,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격 변동 없이 물론 가치가 변동을 했다면 당연히 매도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시적인 환경이나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가격은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월급 들어올 때마다
앞서 언급드린 우량 자산, 우량 주식과 비트코인 딱 두 가지만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분위기상 네. 뭐 유튜브를 켜든 신문을 보든 TV를 켜든 정말 다 막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시장이 막 진짜 뭐 닷컴버블 얘기도 하고 서프라임도 얘기하고 막 엄청나잖아요. 뭐 그렇죠. 41년 만에 뭐 어쨌든 28년 만에 어쨌든 뭐 이러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세요? 저도 사실 제가 직장 생활 8년 차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거의 6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돌아보면 항상 그 부정적인 여론이 가득했을 때 올바른 자산을 공부하고 그 가치가 확실하다면 용기 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장기간 이제 그걸 이어가거나 홀딩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 다 돈을 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사실 자산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매수하라는 그 어떤 주장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게 들릴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저는 코로나 때 그 코스피가 1800이 깨졌을 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뭐 WDB 온다 그리고 코스피가 1000이 더 깨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거 무시하고 외부의 소음이라 생각하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우량한 자산을 매수했고 그때 매도하지 않고 적립했고 지금까지 홀딩한 덕분에 사실은 예적금으로 이제 자산을 모은 또래 대비해서는 더 많은 자산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지금 심지어 최고점 대비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저는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산을 이룰 수 있었고 이 원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킨다면 지금 자체는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저한테 충분한 보상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매도 없이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70% 빠졌는데 최고점 대비 70%는 최고점 대비.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 80% 이상도 빠지고 막 90% 가까이 빠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막 1, 20%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섭지 않으세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겁나고 무서울 텐데 저는 이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공부한 이후에 최소 10년 정도는 보고 갈 생각으로 투자를 했고 당장 여기에 있는 자산을 뭐 생활비로 쓰거나 그럴 정도의 그런 어떤 좀 단기성 자금으로 투자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매도할 이유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아마 역사적으로 지금 사실은 2008년 처음에 백서가 배포되고 2009년에 처음 채굴이 되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에서 피자 거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12년밖에 안 된 아주 초기의 신생 자산이고 제가 알기로 그 사이 동안에 고점 대비 80%가 빠진 경우가 한 3-4번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수준 아마 이번이 4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신생 자산이고 아직은 뭐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영원히 될 게 아니라고 만약에 본인이 판단을 한다면 지금부터 매수를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뭐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 각자 판단하셔야겠지만 그렇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만약에 월급을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소비를 다 하고 한 100만 원 정도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좀 매수를 해가면 좋을까 조금 더 구체적인 코멘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아까 그 방송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체 자산은 그 현금은 아예 비중이 없고요. 100% 그 주식과 국내 주식, 그다음 미국 주식, 그다음 암호화폐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한 설정한 목표 비중은 주식 60%, 원래는 사실 주식 50%, 암호화폐 50인데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6대4 정도의 비중으로 지금 자산이 구성되어 있고요. 100만 원이 생기면 사실 그 비중에 맞게 저는 추가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월급 딱 들어오면 현금 안 남기고 자산으로 바로. 맞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은 생활비가 다 빠져나가고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시점에 맞게 어떤 자산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쪽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뭐 암호화폐나 주식 자산에서 지속적으로 배당금이랑 이자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월급까지 더해가지고 매월 매수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고 있어서 진짜 정액 적립식이네요. 그렇죠. 정액 적립식이고 예적금 없이 전체를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주식은 또 여쭤보는데 이제 비트코인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 비트코인을 명품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혹시 몇 가지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현이 형의 투자 철학은 앞으로 10년 동안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을 매수한다. 그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문장에 사실 딱 들어맞는 자산이 저는 비트코인도 그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명품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그 어떤 누가 더 추가로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가 없고 네, 그런 측면에서 희소성 측면에서 일단 우선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서 개인이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를 전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무형의 자산이 필요한데 그 유일한 자산이 아마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산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이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 전 세계 80억 인구한테 지금보다는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뭐 특정 이제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뭐 기관이라고 해봤자 뭐 헤지펀드나 뭐 그런 일부의 정말 극소수의 일부 기관들만 들어와 있는 상태라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80억 인구한테 더 많은 수요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하면 그건 좀 명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듣기로 이번에 이제 그 코인 쪽에 네. 많은 그런 시가총액에서 많은 부분이 빠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안전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그 다른 알트코인들을 정리하고 비트로 좀 넘어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좀 또 추가로 질문 드릴게.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 게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더리움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 최초로 적용한 사례가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모든 코인을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 그 알트코인의 대장격이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저도 지금은 거의 100% 비중으로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있지만 알트코인도 뭐 선물 시장, 선물 ETF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지고 자금도 많이 흡수하고 있어서 분명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가 제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낮은 투자를 좀 선호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는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그 앞서 말씀드린 명품 특히나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에 더 들어맞는 제 투자 철학에 맞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게 말씀을 짧게 들었지만도 되게 철학이 되게 강력하다. 그리고 되게 단단한 투자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뭐 주식이 됐든 뭐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계좌도 안 보고 네. 실제 다 팔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사실 뭐 연준의 긴축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해서 자산 시장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갑자기 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부터 사실 되게 붕괴하고 있는 현상이 있고 이제 와서 이제 조금 투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시장도 떠나고 있고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자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거나 본인의 투자 원칙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 원칙과 투자 공부도 충분히 했고 원칙도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떠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같은 사태를 보면 함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는 좀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버티기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특히나 리스크가 있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정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최근에 벌어진 한 6개월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특히나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이 많이 청산당하거나 시장을 지금 떠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특정 종목의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100%를 몰빵하는 것도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인 투자자라면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자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그 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힘들어도. 아무리 그 지금 사실은 비관론자들이 비관론자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현금을 들고 있어도 사실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너무 오르죠. 네, 그래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똑같고 동시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사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미 떨어진 주식을 사서 모으는 건 사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불안한 시대에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투자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선열이 낭자했을 때 피가 시장에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원래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참 실천이 안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손실을 회피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건 본능이라서 그 본능을 이겨내는 게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시장을 떠나는 것도 이해하고 오히려 너무 힘들면 시장을 좀 떠나서 좀 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실 회피 평양, 네네. 그 내가 100만 원 번 것보다 그 2.5배, 그러니까 100만 원 잃었을 때 더 고통이 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겨내면 될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장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될 것 같은데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1200불짜리 테슬라를 사는 것보다 630불짜리 테슬라를 사는 게 그 확률 측면에서는 더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 건데 실제로 인간 본능은 그러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바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분할로 들어가는 게 이 투자 측면에서 리스크가 낮아진 거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리스크가 낮은 건 맞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런 그 본능을 이겨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좀 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빠지고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고 애플도 많이 빠졌는데 네. 애플과 그 테슬라에 대한 주식으로 가서 네. 그 두 기업에 대한 그 의심은 없으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절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뭐 브랜드 가치나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압도적인 1등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물론 애플의 주가도 더 빠질 수 있고 영업이익도 훼손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뭐 저는 사실 굳이 망한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그 경쟁력이 적은 기업부터 망할 거라 생각하고 그게 장기간 돼서 뭐 5등 업체, 4등 업체 3등 업체가 망하고 나면 그 남은 파이는 다시 1, 2등 업체가 독점을 하게 될 거고 그 주가가 떨어지는 기간이 뭐 2년, 3년이 된다면 저라면 2년, 3년 동안 주식을 어차피 현금을 들고 있어도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주식 가격은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더 떨어질 여지는 낮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를 시작하는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러니까 안전하다기보다는 리스크가 더 낮은 투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똑같이 전기차 업체 관련해서도 사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초기고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온다는 건 거의 확정된 미래잖아요. 물론 그게 5년 만에 다가올지 30년 뒤에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현재 뭐 20, 30대고 젊은 사람이고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정도는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전기차 업체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1등이니까. 테슬라는 사실 뭐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출도 안 나오고 뭐 매각되거나 파산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거의 미국에 있는 공장도 그렇고 뭐 베를린 상해 공장도 다 돌아가고 있고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실제로 소비자한테 이 가격을 올리는 것도 기사든 뭐 재무제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를 투자를 한다면 시가총액 1등인 테슬라에 뭐 가격이 빠지건 오르건 꾸준히 투자를 하고 만약에 경제 위기가 지속돼서 뭐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는 그 외 많은 업체들 중국의 작은 업체들이나 다른 작은 기업들이 10등부터 5등까지 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시장이 제대로 커졌을 때 수혜를 100% 볼 수 있고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우량한 회사 특히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에 장기적으로 정식 투자하는 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가 좀 네. 반전이 돼서 주가가 다시 좀 오르는 그 시기를 한 2, 3년 정도로 내다보시는 건가요? 어떤 상황 사실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시장에 뭐 매일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뭐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미래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장이 장기적으로 2년, 3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거나 그냥 있는 현금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같은 하락 시장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사실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16,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거의 6,000포인트가 빠졌고 35%. 네, 사실 지금 안 빠진 자산이 없거든요. 비트코인 아까 앞서서 비트코인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도 뭐 70% 빠졌고 이더리움도 80% 빠졌고 뭐 애플도 한 30% 빠졌고 테슬라도 거의 50% 빠졌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이 다 빠진 상태라서 여기서 사실 영위에 가진 않을 거예요. 않을 거잖아요. 영위 가면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 있는 현금도 사실 다 값어치가 없어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너무 좀 네, 겁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2년 3년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고려를 감안을 하시고 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 사람마다 개인마다 환경이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해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각 분야의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만약에 진짜 0으로 간다 해도 네. 0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진짜 10등, 9등, 8등 뒤에서부터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너지다 보면 또 그 이익이 다 1등에게 가버리면 1등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죠. 0으로 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정말 우량주 1등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명품에다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절에도 그렇고 저는 사실 2018년도부터 이제 꾸준하게 우량 주식 적립식 투자를 했는데 그때 원칙은 딱 하나였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섹터에서 이제 시가총액 1등을 사거나 만약에 성장 산업이라서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가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그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그 섹터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시가총액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전기차년, 자율주행이나 반도체 그리고 뭐 삼성전자, 대만의 삼성전자인 TSMC,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골고루 좀 투자를 많이 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비등비등 시가총액 비등비등하면 누가 1등이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ETF로 사는 거고 네. 이게 현저하게 1등이면 그냥 1등에다가 사는 거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를 선정할 때는 뭐 담배 산업이 사실 성장 산업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산업에 대비해서 그렇죠. 더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배당 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배당 관련된 포트도 제가 책에는 써놨는데 한 10% 정도는 그런 기업을 매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제 성장 산업에 속한 국내외 특히 80억 인구에게 수요가 많은 기업들 네, 위주로 좀 매수를 했고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도 어쨌든 그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망하더라도 가장 늦게 망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탈출할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참 그 기억에 남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아까 80억 인구 수요가 정해져 있고 저는 아무래도 전문 전업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현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리고 쉬는 날에는 사실 저희가 투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투자 공부는 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 공부 시간도 사실 최소화로 가져가고 싶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도 최대한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정하는 게 좀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만의 원칙을 제가 투자 뭐 그렇게 저보다 어르신 분들보다 시장에 더 오래 머문 건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 투자 진리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제 생각에 제 철학을 만들었고 그거에 부합하는 자산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